네,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귀국 후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미뤄왔던 개각을 위한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개각 시점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정군기 홍익대 교수 그리고 이용호 원광대 교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출발 당시에는 좀 감기 등으로 몸이 좀 좋지 않았는데 네. 빽빽한 일정을 마치고 이렇게 귀국을 하셨습니다. 이 순방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에는 대통령이 뭐 순방 징크스가 있는데 항상 순방 징크스도 없이 빡빡한 일정을 큰 무리 없이 잘 소화를 했고요. 가장 큰 그 성과라고 하면은 그 파리에 가서 기후 협약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탄소 절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그래서 제주도를 세계 유일의 탄소 제로 뭐 도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그 기조연설을 통해서 발표를 해서 많은 박수를 받았고요. 유네스코에 가가지고 이 테러가 지구촌의 이 테러가 교육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또 메시지를 날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 바쁜 와중에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체코 쪽에 가서 중유럽 4개국하고 경제 관련 비즈니스 외교를 했어요. 그래서 뭐 원전 수출 관련 문제도 논의하고 와서 상당히 이번 그 순방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정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마음에는 그렇게 각인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유럽이라는 데가 사실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멀고 또 네.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어떤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의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어필이 좀 적었던 것 같고요. 더구나 또 해외 나가 계시는 동안에 국내가 좀 여러 가지 시끄러운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당장 국회 예산안 통과 문제 가지고 사실은 많이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었고, 또 특히 또 그동안에 뭐 지난 11월 13일입니까? 14일이죠. 민노총 그런 불법 폭력 시위 이후에 여러 가지들이 많이 국민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의 어떤 성과가 그만큼 국민들의 마음에는 와닿지 않았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갤럽 조사 보니까 1일에서 3일인가요? 여론조사 보니까 역시 지난주하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 걸 보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기 전에 이제 믿고 갑니다라는 말을 하고 갔습니다. 글쎄 어떠세요? 그 여권이 어느 정도 좀 일을 처리를 좀 했다고 보세요? 그렇게 이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우선은 뭐 예산안 처리를 한 것이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이제 뭐 관광 발전법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 그 이외에 또 한중 FTA 법안 이런 것들은 잘 처리를 했는데, 문제는 그 이외에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2012년도에 사실은 발의가 돼 있는데 무려 1200일 정도의 지금 아직도 처리가 안 된 대통령의 관심 법안 같은 경우는 여전히 남아있고, 또 노동관계 5개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노사정 간에 사실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처리를 못하고 임시국회로 지금 넘기는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지금 그 임시국회 한다 이 내용만 돼 있지 이번 정기국회 끝나고 나서 임시국회 할지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태고, 야당은 벌써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 노동계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처리가 지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봐서는 이번에 어떻게든지 노동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절차적 위기에 지금 있는 상태고, 그래서 대통령이 들어오시고 나서 제일 관심 있게 이 부분을 처리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귀국을 했는데 또 과제가 좀 많습니다. 예. 당장 이제 총선용 2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생보다는 총선 우선이라는 뭐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 뭐 우리 그 내각이 항상 정치인들이 왔다가 가기도 하고, 또 이제 내년 총선이 있는 시점이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내각의 유력한 뭐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라든가 또 정치를 하고 싶은 장관들이 뛰어들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제 연말이 마지막 기회여서 지금 뭐 대충 나와 있죠. 5명 정도의 장관이 나올 것이다. 우선 그 가장 그 경제부총리 최경환 부총리가 또 친박의 핵심 실세니까 또 국회로 돌아갈 것이고, 황우여 부총리라든가 그다음에 뭐 가족부의 김희정 장관 같은 이런 한 5개 정도의 자리가 옮길 것 같은데, 뭐 이미 사의를 발표한 분도 있죠. 정정섭 장관 같은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5명이 그칠 것인지 또 아니면 여기서 더해서 좀 중폭의 개각이 될 것인지 이런 그 상황을 우리가 전망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뭐 민생보다는 뭐 어떻게 총선을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런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한번 또 그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 이런 모습에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그 정책을 밀고 나가기에 좋은 사람을 뽑으면 되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저는 나쁘지는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후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예. 그 제일 중요한 게 경제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그렇죠. 이제 예산안 통과됐는데 최경환 부총리 이후에 내년 이제 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기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고요. 근데 아직은 이제 경제부총리 후임을 딱히 정하지는 못했다 그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뭐 정치인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정치인이 예. 아무래도 이제 좀 리더십 이런 부분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정치인이라고 하는 건 내년 총선에 거의 다 이제 발탁이 돼 나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역에서 발탁이 어렵고 다만 이제 정치 경험이 있던 경제 관료, 예를 들어서 불출마를 선언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그 하마평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우선 이제 5개 부처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 같고 추가로 이제 환경부나 그 외에 농림축산부, 농림부 이런 쪽도 저 추가로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대통령으로 봐서는 이제 국정의 하반기를 예. 새로운 멤버와 함께 끌고 갈 필요가 있고 또 내년 총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정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나갈 사람은 내보내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해서 이제 내각을 구성을 해서 하반기에 어떤 장악력을 친정 체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 부총리 당 복귀가 이제 좀 초읽기에 들어가니까 네. 새누리당은 좀 긴장감이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비박계, 친박계 충돌이 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죠? 예,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들 예. 분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최경환 부총리가 복귀를 하게 되면 비박계하고 뭐 공천 룰을 앞두고 뭐 정말 승부를 벌인다. 네. 오케이 목장의 결투를 벌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경환 부총리는 뭐 삼선 의원 출신의 그 경제부총리지만 돌아가면은 뭐 친박계의 어떤 그 핵심이라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제 입법부에 다시 반영하는 길로 가게 되는데 네. 공교롭게도 이제 그 선거가 앞두게 돼 있는 상황이어서 친박 비박 간에 뭐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예. 서청원 최고위원이 지금 그 친박 좌장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서청원 최고위원보다는 보다 전투력 면에서 보다 중진인 그 연령대가 좀 낮은 중진인 최경환 부총리 정도에서 비박계하고 이런 그 수장의 대결을 벌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많이 하는데 네. 글쎄 저는 이렇게 그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그 친박 비박 뭐 그 친문 뭐 비주류 이렇게 뭐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을 그 공천을 해야 되겠다는 여야의 어떤 기본적인 인식과 하에 그 자기 진영의 그 논리 싸움을 전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 생각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야는 선거구 획정을 아직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둔 예비 후보들로 봐서는 현역 의원이 아닌 예비 후보들이죠. 예. 굉장히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여야 간에 이제 여러 번 만났지만 결국 핵심은 농어촌 지역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고요. 근데 지금 여야 간에는 이제 그 한 7석 정도의 그 비례대표를 좀 줄이는 걸로 대충 공감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나머지 비례대표, 그러면 지금 54석의 비례대표인데 7석 줄이면 47석의 비례대표를 어떻게 여야가 나눌 것인가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야당 쪽에서는 이 비례성, 소위 말해서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 그 비례대표가 너무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 하면 이 1, 2당에 너무 간다. 그래서 비례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권역별 어떤 연동형 비례대표를 좀 주장하고 있는데 여당으로 봐서 그러다 보면 한 4석이나 5석 정도를 손해를 보는 그런 계산이 지금 시뮬레이션 해보면 나오기 때문에 여당은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받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어서 내일 지금 그 여야 간의 그 2+2 회의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도 결론이 나가지 않을 것이다. 예. 라고 지금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절충점을 이렇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찾기가 좀 힘들겠죠. 내일 회동에서도.
뭐 예. 내일 찾을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또 이제 몰려가지고 뭐 이렇게 그 또 어겨가면서 이렇게 우리 국회의원들의 그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쫓겨서 언론의 질타를 받고 네. 국민들의 따가운 눈치를 받은 끝에 뭐 그 쫓겨서 하는데 이번에 예산안 처리도 한번 보세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 12여 년 동안 그 해를 넘겨서 그 예산안 처리를 하던 그런 그 못된 습관에서 잘 하자 그랬고 12월 2일 날 이제 만들었는데 그날 그 오후에 아주 절묘하게 잘 지켰어요. 그래서 선거구 획정 문제는 사실 지금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정치가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 정치를 좀 바꿔보겠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뛰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구가 어딘지를 모른다. 이런 상황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월 15일이 지금 예비후보 등록이거든요. 예. 많은 정치 신인들이 꿈을 가지고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거구 획정 안 됐고 공천룰이 지금 안 정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그 기성 정치인들이 정치 신인들에 대한 뭐 완전한 무시죠. 이런 건 국민들에 대한 무시라고도 볼 수가 있고 12월 15일 날 예비 후보 등록일 안에도 선거구 획정이 안 된다면은 그 예비 후보 등록 자체가 의미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당정 선관위 일을 해야 되니까 12월 8일 날 예비 후보자 설명회 한다는데 정말 앞뒤 순서가 안 맞는 거죠. 선관위는 이 설명회를 늦추든가 해야 되는데 여야가 이렇게 기성 정치인들의 나쁜 습관 때문에 기일을 어겨서 하는 이런 습관 때문에 온 그 국민들이 바라는 새 정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다가 또 쫓겨서 하기를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은데 정말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런 문화는요. 예. 네. 지금 12월 15일 날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그리고 등록하고 나서 이제 사무실을 열고 예. 그리고 연말까지도 만일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으면 선거구 자체가 해체가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예비 후보들이 선거구 사무실을 내고 간판을 붙였던 것을 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아까 이제 정 교수 말씀하셨지만 그런 일까지는 안 생기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하루 더 빨리 그 부분을 정리해 주는 게 좋다. 그러나 이제 현역 의원으로 봐서는 자기들이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은 가능하면 늦추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 내심으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이번에는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야당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표가요, 최근에 정말 강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먼저 좀 짚고 넘어갈게요. 문재인 대표답지 않은 사실은 예. 수를 던졌죠. 그동안에는 뭐 늘 리더십이 없다, 너무 유약하다 이런 평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소위 문안박연대,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그리고 이제 박원수 시장 세 사람이 협력해서 그리고 모든 총선에 관해서 논의해서 내년 총선에 대비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제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 혁신 전대를 하자.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를 그만두고 새로 전당대회를 하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을 한 상태고 그 전에만 해도 안철수 그 의원이 상당히 기세등등하게 내가 이제 네. 광주 가가지고 내가 안철수가 아니라 강철수다 이렇게 상당히 이제 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오는데 느닷없이 문재인 대표가 거부함으로 해서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핀치에 볼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으로 봐서는 지금 지역구 사정도 사실 녹록치 않은 측면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문재인 대표가 지금 그 혁신전대 유일한 해법이라고 하는 혁신전대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내에서 계속 투쟁할 것이냐 아니면 당 밖으로 나가서 탈당을 해서 새로운 그 신당 세력이나 혹은 비주류와 함께 보조를 맞춰서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고심하는 지점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지금 빠르면 내일 정도 입장을 발표한다는데 예. 도대체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 교수님께서는 안철수 전 대표의 수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안철수 의원이 통합 전대를 네. 요구할 때 많은 그 정치평론가들이 문재인 대표가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반면에 저는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제 예측이 뭐 맞았다고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패권을 지금 문재인 대표가 잡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야당의 그 대표 패권을 잡고 있고 지배 세력이 친노예요. 근데다가 그 지도부의 그 체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당하고 다릅니다. 야당은 단독 대표 체제예요. 문재인 대표가 있고 최고위원회가 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가 해체가 되더라도 문재인 대표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받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역으로 말이죠.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던 혁신안으로 이제 다 받았으니까 이래도 어떻게 할래 하고 이제 그 역공을 찔렀는데 예.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지금 뭐 답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답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역제안까지 당하는 건 굉장히 수모인데 그렇다면 본인이 정말 분노에 차서 당을 나가든가 뭐 이렇게 하고 더 이상 공격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얘기한 대로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나는 이제 그 뭐 끝내겠다 이런 한 마당에 또 어떤 반격을 하기에는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탈당을 비주류들과 함께 하든가 해야 되는데 호남의 비주류, 그러니까 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금의 그 구민주계 비주류하고 안철수 의원하고는 정서가 같지 않습니다. 정서가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나 홀로 안철수 세력을 구축할 수 있느냐? 안철수 의원이 불과 2년 전에 50%의 지지율을 받다가 지금 한 5%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은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 문재인 대표 중심의 친노 패권주의와 비주류 안철수 의원의 어떤 그 지리한 공방전이 내년 3월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는 아까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잠깐 해주셨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 이제 그 진지를 구축하고 계속 비주류로서 문재인 대표를 공격할 것이냐. 근데 문제는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의 요구에 앞으로는 이제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10개 혁신안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표 얘기했듯이 너무 이제 총선이 임박했기 때문에 다시 전당대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비주류로 봐서는 사실 힘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비주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일부의 탈당일 텐데 이 비주류가 서로 입장이 전부 달라요. 수도권의 비주류, 그 다음에 호남의 비주류가 다르기 때문에 호남의 일부는 예를 들어서 공직자 이번에 후보 이제 평가위원회에서 한 20% 자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포함될 만한 사람은 일부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충격을 줄까, 얼마나 파장을 가져올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 친노 쪽에서는 사실은 이미 평가를 하고 그래도 큰 어떤 그 충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이 밖에 나와 있는 그 천정배 의원이나 또 그 박주선 의원 이런 분들도 신당을 만든다고 지금 몇 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금 실체를 못 만들고 있고 저 천정배 의원이나 박주선 의원도 서로 지금 사실은 그 손을 못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비주류가 나와서 갈 데가 없는 상황이다. 이래서 문재인 대표로부터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결국은 안철수 의원이 참으로 처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뭐 일부에서 비주류에서는 이제 당직을 사퇴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내일 하여튼 결과가 어떤 안을 내놓고 또 갈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비주류도 이렇게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추구하고 싶습니다. 그 뭐 황주홍 전남도당위원장, 뭐 광주시당위원장 뭐 다 해가지고 호남 비주류가 이렇게 공격을 했으면 이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 하면 우리 모여보자 했는데 뭐 8명 모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초라한 그 모습으로 계속 문재인 대표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총선 이후에 보자 하고 지금은 합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야당이 이렇게 그 지리멸렬 분열되면은 결국 뭐 여권한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문재인 대표의 그 어떤 리더십이 한계가 많이 보여도 야당이 그 강력 야당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저는 정쟁을 멈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정군기 교수, 이용호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